감염력은 기초재생산지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제가 감염돼서 몇 명을 전파시키는지를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3명쯤 나타내고 제가 감염시킨 3분이 한두 명을 감염시켜주고 이러면 그거를 전체를 통계를 내면 평균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19는 한 명 감염됐을 때 몇 명을 감염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메르스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뭐 대단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명 감염시켰다고 돼 있죠? 0.4에서 0.9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메르스는 좀 이상한 바이러스였던 게 지역사회 내에서는 거의 전파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86명 발생했는데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사이였냐면 부부간에. 남편이 먼저 걸렸는데 사모님이 열심히 간호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호를 열심히 하시는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 딱 한 사례 말고는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는 지역사회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바이러스고 오로지 어디서? 병원에만 들어가면 한 명이 80명도 감염시킬 수 있고 한 명이 30명도 감염시킬 수 있고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여서 메르스는 병원에서 강한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르스 때 지역사회에 막 학교가 휴교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 모든 감염병 전문가가 다 병원에서 발생하는데 왜 학교를 쉴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데라든지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현재 한 명이 감염되면 적게는 1.4명, 많게는 3.3명을 감염시키더라. 최근 나온 건 더 높은 3.7명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돼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3, 4명은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게 홍역인데요. 몇 명으로 돼 있죠? 15명에서 20명. 근데 홍역은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공기 전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 있는 분 중에 홍역 예방접종 안 했거나 홍역에 안 걸렸던 분들은 제가 만약에 홍역에 걸렸었으면 여기서 그분들 다 걸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까지? 제가 여기서 강의 끝나고 가도 2시간까지 바이러스 날아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여서, 그러면 홍역에 비해서는 코로나19는 아주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아주 용이하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 우리가 몸소 체험했던 신종플루는 몇 명으로 나오죠? 1.4, 1.6? 설마,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1.4에서 1.6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감염 형태를 본 게 아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있었죠. 그리고 백신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신종플루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으면 거의 코로나19 정도 수준 됐을 거다. 3명에서 4명 정도 전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가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종플루도 지역사회 감염이 주도인 거였지만 신종플루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었으니까 그 한결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딱 타미플루처럼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이런 특효약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거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약자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다는 겁니다. 한때 무증상 전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독일에서 처음 확인이 됐는데 이게 논문 발표되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증상 전파 돼요? 돼요? 아니 뭐 가능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전파는 안 돼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추후에 밝혀졌는데, 그 무증상이라고 여겼던 분이 목도 좀 안 좋고 좀 근육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먹은 게 확인이 됐어요, 추후에. 그래서 이 논문은 아마 철회되거나 아마 문제 있는 논문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일단 무증상 전파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무증상 전파기에는 바이러스의 그런 양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기였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초기에 아주 전파가 용이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을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사망률 보여드리면 다들 되게 이제 겁나잖아요. 사스 뭐 9%에서 10% 얘기 나왔고, 메르스는 전 세계를 따지면 한 38%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2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중환자 치료를 잘한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20%는 사망을 했었고요. 코로나19는 보여드리면
중국에서의 사망률은 한 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우한에서의 사망률은 한 3.2% 정도 돼요. 근데 우한 외에 중국의 다른 도시들에서의 사망률은 0.3%밖에 안 되고요. 우한 그다음에 중국 외의 국가들의 사망률도 아무리 높아봐야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한하고 다른 중국 내 지역 외국은 차이가 날까요? 우한이 뭐 의료시설이 안 좋아서? 그러진 않습니다. 우한이 1000만 도시예요. 1000만 도시고 거기에 뭐 2000병상짜리 큰 병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만약에 우한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6만 명의 환자가 한 달 사이에 발생을 했고 그중에 10,000명이 중환자실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3, 4천 명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제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중환자실 침대 수가 11,000개예요.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10,000대 있어요. 근데 이미 중환자실 11,000개와 인공호흡기 10,000대는 이미 다른 병 때문에 환자들이 쓰고 있죠. 아마 8, 90% 쓰고 있을 거고 1, 20%만 남아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환자가 10,000명 발생하고 중환자가 1,000명 발생을 해버리면 이미 서울만 해도 인공호흡기 부족하고 중환자실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의 우한 상황은 이미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중환이 발생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거고 그 외의 지역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사망률이 낮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환자 수가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자 수 최소화 전략. 그 다음에 중환자 생겼을 때 정말 치료를 적절히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전체가 만연하잖아요. 만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걸릴 수 있고 뭐 심장병 안 좋은 분, 간 안 좋은 분 이런 분도 걸릴 수 있죠. 모두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걸리니까 사망률이 높아요. 보시면 한쪽은 하얗게 변한 게 폐렴이거든요. 저 정도 폐렴이면 중환자실 갈 정도가 되거든요. 이쪽 보면 그래도 많이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백신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중이지만 아마 지금의 중국 상황을 막을 정도로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토착화될 정도쯤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한 백신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치료는 대증적 치료는 뭐냐면 숨차면 산소 주고 열나면 해열제 주고 뭐 이런 증상에 맞는 치료하는 게 대증적 치료여서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치료 권고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약제들, 그러니까 특히 폐렴 소견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래서 권장되는 약들은 일단은 이제 보통 항바이러스 치료 중단은 이제 치료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면 끊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약제는 주로 칼레트라라 그래서 항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는 HIV 감염 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 그 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때도 이 약을 좀 썼었거든요. 어쨌든 뭐 칼레트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쓸 약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약을 갖다 쓰자 이런 거로 쓰는 거고 일부 효과가 있다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인터페론, 칼레트라를 같이 쓰는 거는 중국에서 병합요법을 하고 있고 이런 약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14일까지 투여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가능하고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알려지고 나서는 모든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감염을 저지하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전략을 해서 많은 환자가 감염되지 않게 하는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고 우리나라 내에서 감염병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로 간다 정도 되면 이제는 내 스스로 준비 반드시 이제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제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구나. 내 스스로 나를 준비하자. 손위생 한 번 씻었으면 2번 씻고 마스크도 이제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제 특히
고위험군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 앓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외출 삼가고 외출을 하셔야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마스크 많이 소진시켰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셨는데 이제는 마스크 정말 잘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이제 된 겁니다. 국내 댕게에서 선별진료 설치했었으니까 내가 혹시나 이제 코로나19 감염 의심되는 경우는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소, 가까운 선별진료소 안내받고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선별진료소 숫자가 확 늘어날 겁니다. 확 늘어날 거고 일부 의원이라든지 작은 병원들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정부가 지정을 시작할 거여서 그런 정보들 다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다 어느 병원이 진료하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움직이셔야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서 진료해줘 그러면 진료를 못 받는 수도 생기니까 꼭 1339 전화해서 어느 병원 가야 되는지 어느 보건소를 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현재까지 이제 진단까지는 이제 6시간까지 많이 단축은 됐는데 다만 이제 검사 숫자가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병원 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어떤 병원마다 짧게는 6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지금 결과 통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들은 검사 결과 언제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건 병원들이 고민할 텐데 폐렴 환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선제 격리를 해서 폐렴 환자 중에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을 대개의 병원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들의 이제 가래라든지 검체를 모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 체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내에 계속 유행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의 조짐, 일단 전면적 검사 격리 시행, 또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열심히 검사해서 확진자를 빨리 이제 찾아내는 단계가 지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환자가 좀 더 늘어나면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는 이미 1월 30일에 비상상태 선포를 했고요. 그러니까 WHO가 비상상태 선포한 거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을 걱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진단 시스템 있는 국가들은 알아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에 상당히 취약한 국가들이 있죠.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는 뭐 전혀 지금 보고가 없는데 이 보고가 없는 게 감염이 안 돼서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못 해가지고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O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일부 그런 취약한 지역에다가 이런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실험실을 만들어줘서 그 국가에서도 이런 환자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를 열심히 도와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중국은 뭐 난리를 쳐가지고 뭐 통제도 되고 우리나라,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데 뭐 정부가 돈을 엄청 투자해서 잘 막아내면 그냥 유행이 종식되는 단계까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뭐 잘 못 사는 국가, 뭐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나 뭐 이런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나 뭐 이런 국가에서 완전히 토착화돼 버리면 거기가 추후에 또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여행 갔다 온 분들이 국내에 또 감염돼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WHO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코도 석자,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지만 일부는 WHO나 이런 데 자금을 좀 동원해서 그런 국가들을 예방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스크 써라. 근데 오히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대부분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밖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벼운 기침, 가벼운 콧물, 가벼운 열이 나더라도 그런 분들이 집에 계셔서 본인 스스로 이제 열심히 좀 자가 치료하시고 좀 버티셔서 나으면 그분들이 밖에 다니면서 누군가한테 전파시키는 상황들을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돌아다니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제 외출을 삼가시는데 병원 갈 때는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 방문할 때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최근 여러 번 봤지만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갑자기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병원 자체에서 이제 확산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실 일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진료 목적 외에 병원 가는 거는 최대한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아파서 갈 때만 가셔야지 병문안도 굳이 가실 필요 없고요. 이럴 때는 안 가주시는 게 병원도 돕는 거고 환자분도 돕는 거다. 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감염병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힘든 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가 2, 3주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은 했어요. 언젠간 오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 전문가들은 한두 주는 좀 늦게 시작할 줄 알았어요. 1, 2주는 좀 더 늦게 발생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주씩은 빨라요. 아차, 또 얘가 빨랐구나. 계속 이런 상황이라 그만큼 예측이 힘든 바이러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기 정보의 교류에 제한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를 잘 시키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한 건지 이런 부분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 정보도 빨리 안 주니까 진단시약 만들 때도 중국에서 정보를 줘야지 이 진단시약을 만드는데 정보가 늦다 보니까 없는 날, 그래서 거의 진단시약 만드는 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까지 계속 밤새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단계는 일단은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최대한 틀어막아야 된다. 그리고 환자 발생 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역사회 전파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바이러스여서 어느 정도는 확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위생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을 하면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있는데, 인플루엔자 유행이 갑자기 끝났어요. 인플루엔자가 원래 2, 3주 더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손을 엄청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냥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확 수그러들었어요. 그만큼이나 손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잡았구나라고 할 정도로 손위생이 중요한 거,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보여준 상황이라 앞으로 계속 손위생, 앞에 있는 분 계속 손을 닦으시는데 예, 꼭 손 열심히 닦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저도 잘 알고 싶은데 모르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사실 불철주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한 30개쯤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정책들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그거를 어떻게 시행할까 고민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단계들이 거치고 있으니까 일단 정부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진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속 당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스스로가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달은 상당히 어려운 기간 지낼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이 부분이,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좀 힘들게 한번 거쳤구나 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